나이를 먹는 건 정말 나쁜 일일까? 노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한가하고 무료하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병치레가 잦다, 죽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이다. 고대 로마의 현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일찍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나이 드는 건 나쁘다 라는 편견을 해소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노화를 체감하는 일은 나이 들수록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나이 듦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표현하기 힘든 슬픔과 서글픔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면 노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과 세상의 관념, 즉 편견에서 시작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일과 취미 활동에 의욕적이며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기 주도성이 높으며 새로운 가치관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령자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는 2000년도 더 전인 고대에도 존재했다. 키케로는 말년에 발표한 저서 노년론에서 노년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독자적인 의견을 펼쳤다. 이 책은 한 노인이 두 젊은이에게 노년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수필 형태의 철학서이다. 키케로는 노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보낼 방법을 모르는 이에게 인생은 어느 순간이나 힘겹기 마련이나 자기 안에서 스스로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줄 아는 이는 자연의 섭리 중 그 무엇도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년이다. 즉 인생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어느 것이나 나쁜 일이 아니며 노년이 바로 그 전형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쇠해지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키케로 말의 속뜻은 자연적으로 인간은 변화할 뿐이며 이는 어떠한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맞춰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년론에서 키케로는 노년에 관한 4가지 편견을 소개하고 하나씩 논박해 나갔다. 간단히 설명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둘째,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셋째, 노년에는 쾌락에서 멀어진다. 넷째,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워진다. 언뜻 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바로 노년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이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이를 어떻게 반박했을까? 우선 첫 번째,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무모함은 청년의 몫이고 현명함은 노년의 몫이라고 표현하며 지혜와 권위, 분별력을 갖춘 노인이야말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명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물리적 시간에 따른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쌓인 지혜와 분별력은 뛰어난 감각이나 추진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 든 사람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도 있다. 가령 일본 내에서는 내각 강요를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것을 보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만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려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키케로는 체력에 맞는 신체 활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라는 편견에 반박했다. 노인의 연설법에 관한 설명을 보면 키케로의 말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열정적으로 연설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연설에는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편안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어떨까? 듣는 이는 자연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쩌면 각자 가진 에너지에 맞게 연설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목소리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목소리가 있듯 이는 모든 신체적 특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노년에는 쾌락에서 멀어진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노년에는 무슨 일이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하게 즐길 수 있으며 정신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하는 쾌락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쉽다. 젊은 시절에 강렬한 육체적 쾌락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 쾌락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될 뿐이다. 키케로의 말을 예로 들면 노년에는 소박한 만남이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즐기게 된다. 그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해방된 노년에 오히려 감사한다고까지 말했다. 네 번째,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라는 점에 관해서는 죽음이란 원래 나이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협적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반복되는 재해와 팬데믹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다. 죽음 앞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키케로는 오히려 노년에 맞는 죽음에 대해 젊은 사람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인, 대단원에 가까워졌으므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충만함마저 느낄 수 있다고 말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노년이 멋진 시기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노년은 어떤가? 지금껏 편견으로 가득 차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모습에서 지극히 좁은 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키케로의 이야기가 그저 노년의 비루함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런 반응까지 예상했는지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끝으로 노년론을 마쳤다. 지금까지 내가 노년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했다. 너희도 이에 도달해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노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 두 젊은이가 노년까지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과 동시에 이미 노년기를 맞은 사람이 아무리 노년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미 노년을 맞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곧 노년기를 맞게 될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사실 노년기의 나는 개인 역사상 최고의 나이다.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식도 경험도
비로소 절정에 달하고 신체 역시 자신에게 맞는 사용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태를 최고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속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 있게 살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저 자신 있게 사는 것을 넘어 설레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역사상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붙여놓은 꼬리표나 병명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 또한 통속적 가치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10년 정도 지나면 노년기에 접어든다. 키케로의 철학을 알고 난 후 그 사실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부르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다. 나이가 들지 않으면 알지 못할 나이 들매 장점을 실감하게 될 그날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빠뜨릴 뻔했다. 키케로는 노년기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다. 그러나 유의하길 바라건대 내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칭송하는 것은 청년기의 기초 위에 세워진 노년이라는 점이다. 즉, 나이 들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의 나이가 몇이든 아직 미래가 있는 한 노력할 시간은 남아있다. 지금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즐거운 노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몸이 약해지는 건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부아르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로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도 불리는 제2의 성에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다. 즉, 여자다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자신답게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보부아르 역시 철학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파트너였던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을 구축했다. 실존주의란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삶과 사회를 개척해 나간다는 사상이다. 그랬던 보부아르도 나이가 들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나이들미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나이들미라는 주제에 관해 철저하게 고찰한 노년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보부아르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다. 그러한 강인함은 그녀의 매력인 한편 우리에게도 용기를 준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그저 처량한 시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노년이 우리의 이전 삶의 슬픈 패러디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노년은 이따금 젊은 시절의 초라한 패러디가 되기 쉽다. 젊을 때 하던 일을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구기 운동을 한다 해도 야구가 게이트볼이 되고 춤을 춘다 해도 힙합 댄스가 사교 댄스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게이트볼이나 사교 댄스도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과격한 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전 삶의 패러디이다.
노년을 젊은 시절에 패러디로 만들지 않으려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일에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 즉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억지로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것으로 대체할 필요 없이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가 목표로 가득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만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령일이나 취미를 자기 나이에 맞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면 세계를 목표로 채울 수 있다. 앞의 예처럼 야구와 힙합 댄스를 게이트볼과 사교 댄스로 대체했다 해도 대회 우승을 노리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 태도는 젊은 시절의 패러디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노년이란 저항해야 할 대상일까? 얼핏 보면 보부아르가 말하는 삶의 방식은 늙어가는 현실에 저항하는 실존주의의 실천으로 비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노년에 저항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성고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부아르의 말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은 언제까지나 성을 원한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이 성을 원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거나 망측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 나이에 따른 분명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인 관계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욕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고 그러한 욕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세상은 폭력적이다. 사실 보부아르의 말대로 사람은 성욕을 다 버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어난 욕망을 해소하고자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신에게 낙담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나이든 지금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애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연애를 즐길 수 있을까? 어쩌면 체력에 기대는 연애는 어려울 수 있다. 성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사랑할 것. 서두르지 말고 신체의 접촉을 넘어선 감정을 느낄 것.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보부아르가 말하는 실존주의가 마치 찰나적이고 향락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죽은 뒤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무한을 상상할 수 없지만 유한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발자취가 남겨질 인류의 모험이 무한히 연장되기를 바란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고 거기에는 자기 인생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부아르는 젊은 사람과 미래의 인류가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녀에게 자녀는 없었으나 그렇기에 오히려 이 말은 보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은 모험이며 누구나 태어났다가 죽기까지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싸워낸다. 노년은 그 싸움의 한 과정이고 그렇기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분투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실제로 보부아르의 분투 덕에 이후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었다. 노인을 둘러싼 상황 또한 노년에 관한 그녀의 획기적인 논고 덕에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부아르의 노년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보부아르의 실존주의는 그녀의 인생과 그녀가 살았던 사회뿐 아니라 이후 세대를 바꿔나갈 잠재성을 갖고 있었다. 실존주의적 삶의 방식이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사회까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노년의 문맥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활기찬 노인들이 만들어낼 문화는 장수시대의 삶의 방식, 복지제도, 사회가 나아갈 방향 전체를 크게 바꿀 것이다. 그 점을 인식하며 살면 보부아르의 말대로 의욕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나이 들어 사회에 짐 취급을 당하던 노인이 노년을 즐겁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회에 보탬이 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은 즐거움이자 희망이다. 이것을 보부아르의 노년에서 배울 수 있다. 나이 들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나이 듦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에야말로 자기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 들었다는 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긴 시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불행한 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조롭기만 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색이 바랜다. 좋았던 일은 그리워지고 나빴던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더라도 대체로 평온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죽음에 이를 만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병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는다. 따라서 몽테뉴는 나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질병과 싸워 이겨 그때까지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극심한 노화가 가져오는 기력의 쇠약으로 죽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생명 지속에 관해 그러한 죽음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생각이다. 그것은 모든 죽음 중에서도 가장 희박하고 실제로 일어나기 가장 드문 종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노쇠하여 죽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 듦은 또한 감사해야 할 상태가 된다. 지금의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면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이 든 삶은 행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분명 몇 차례씩 위기에 맞닥뜨렸을 것이다. 물리적 위기, 정신적 위기, 혹은 두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위기까지.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반세기 이상 살아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던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모래시계로 비유하자면 떨어진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나 적은지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아닌 아랫부분에 눈을 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실제로 몽테뉴는 철학을 통해 그 훈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철학 역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우리는 달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철학은 그저 일종의 학문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의 의의를 깨달으면 이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학문이 갑자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나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청년 시기에 철학과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생하게 느껴졌다. 사실은 철학뿐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삶과 죽음을 생각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 몽테뉴의 지론이다. 따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공부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쇠한 시기에 새로운 학문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실수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또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몽테뉴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배워야 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학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면 철학과 종교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 또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그 지혜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공부를 비롯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한데 모인다. 슈카스가 그 전형이다. 슈카스란 장례 준비, 유산 상속 등을 포함하여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는 일본의 문화이다. 그렇다고 인생을 더 이상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 몽테뉴는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적어도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하여 살자.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자.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했음을 의미한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러니 남은 생은 이제 마땅히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지금은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는 표현 아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점점 미뤄지고 있다. 물론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테고 사회 공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년을 즐기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것은 세대 간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이해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또 하나의 협력일 수 있다. 몇 세에 그 혜택을 누릴지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표방한다면 반대로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은퇴란 본래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일이다. 자신이 충분히 일했다고 느꼈을 때 은퇴하면 된다.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조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2차적인 이유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일 테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퇴란 어디까지나 타인을 위한 삶으로부터의 은퇴이다. 거기서부터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듦도 나쁘지만은 않아 보인다.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이듦이란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은 죽음에 쫓기는 시기가 아니라 이상을 좇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몽테뉴의 달관은 우리를 이런 경지로까지 끌어올린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오가와 히토시의 책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입니다. 한가롭고 병들고 외롭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편견일 뿐이라고요. 노년은 아무것도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철학의 시간입니다. 젊음이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면 노년은 무한한 통찰과 선택의 시대입니다. 체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혜는 자라고 욕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평온은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변화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케로가 말했듯 자연의 법칙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의 관념에 당신의 노년을 맡기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모두의 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 건 정말 나쁜 일일까? 노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한가하고 무료하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병치레가 잦다,
죽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이다. 고대 로마의 현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일찍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나이 드는 건 나쁘다 라는 편견을 해소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노화를 체감하는 일은 나이 들수록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나이 듦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표현하기 힘든 슬픔과 서글픔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면 노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과 세상의 관념, 즉 편견에서 시작한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일과 취미 활동에 의욕적이며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기 주도성이 높으며 새로운 가치관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령자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는 2000년도 더 전인 고대에도 존재했다. 키케로는 말년에 발표한 저서 노년론에서 노년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독자적인 의견을 펼쳤다. 이 책은 한 노인이 두 젊은이에게 노년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수필 형태의 철학서이다. 키케로는 노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보낼 방법을 모르는 이에게 인생은 어느 순간이나 힘겹기 마련이나 자기 안에서 스스로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줄 아는 이는 자연의 섭리 중 그 무엇도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년이다. 즉 인생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어느 것이나 나쁜 일이 아니며 노년이 바로 그 전형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쇠해지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키케로 말의 속뜻은 자연적으로 인간은 변화할 뿐이며 이는 어떠한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맞춰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년론에서 키케로는 노년에 관한 4가지 편견을 소개하고 하나씩 논박해 나갔다. 간단히 설명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둘째,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셋째, 노년에는 쾌락에서 멀어진다. 넷째,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워진다. 언뜻 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바로 노년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이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이를 어떻게 반박했을까? 우선 첫 번째, 노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무모함은 청년의 몫이고 현명함은 노년의 몫이라고 표현하며 지혜와 권위, 분별력을 갖춘 노인이야말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명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물리적 시간에 따른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쌓인 지혜와 분별력은 뛰어난 감각이나 추진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 든 사람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도 있다. 가령 일본 내에서는 내각 강요를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것을 보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사람만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려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키케로는 체력에 맞는 신체 활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라는 편견에 반박했다. 노인의 연설법에 관한 설명을 보면 키케로의 말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열정적으로 연설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연설에는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편안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어떨까? 듣는 이는 자연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쩌면 각자 가진 에너지에 맞게 연설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목소리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목소리가 있듯 이는 모든 신체적 특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노년에는 쾌락에서 멀어진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노년에는 무슨 일이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하게 즐길 수 있으며 정신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하는 쾌락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쉽다. 젊은 시절에 강렬한 육체적 쾌락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 쾌락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될 뿐이다. 키케로의 말을 예로 들면 노년에는 소박한 만남이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즐기게 된다. 그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해방된 노년에 오히려 감사한다고까지 말했다. 네 번째,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라는 점에 관해서는 죽음이란 원래 나이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협적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반복되는 재해와 팬데믹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다. 죽음 앞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키케로는 오히려 노년에 맞는 죽음에 대해 젊은 사람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인, 대단원에 가까워졌으므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충만함마저 느낄 수 있다고 말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노년이 멋진 시기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노년은 어떤가? 지금껏 편견으로 가득 차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모습에서 지극히 좁은 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키케로의 이야기가 그저 노년의 비루함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런 반응까지 예상했는지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끝으로 노년론을 마쳤다. 지금까지 내가 노년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했다. 너희도 이에 도달해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노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 두 젊은이가 노년까지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과 동시에 이미 노년기를 맞은 사람이 아무리 노년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해도 그것은 이미 노년을 맞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곧 노년기를 맞게 될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사실 노년기의 나는 개인 역사상 최고의 나이다.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식도 경험도 비로소 절정에 달하고 신체 역시 자신에게 맞는 사용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태를 최고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속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 있게 살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저 자신 있게 사는 것을 넘어 설레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역사상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붙여놓은 꼬리표나 병명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 또한 통속적 가치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10년 정도 지나면 노년기에 접어든다. 키케로의 철학을 알고 난 후 그 사실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부르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다. 나이가 들지 않으면 알지 못할 나이들의 장점을 실감하게 될 그날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빠뜨릴 뻔했다. 키케로는 노년기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다. 그러나 유의하길 바라건대 내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칭송하는 것은 청년기의 기초 위에 세워진 노년이라는 점이다. 즉, 나이 들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의 나이가 몇이든 아직 미래가 있는 한 노력할 시간은 남아있다. 지금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즐거운 노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몸이 약해지는 건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부아르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로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도 불리는 제2의 성에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다. 즉, 여자다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자신답게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보부아르 역시 철학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파트너였던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을 구축했다. 실존주의란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삶과 사회를 개척해 나간다는 사상이다. 그랬던 보부아르도 나이가 들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나이들미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나이들미라는 주제에 관해 철저하게 고찰한 노년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보부아르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다. 그러한 강인함은 그녀의 매력인 한편 우리에게도 용기를 준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그저 처량한 시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노년이 우리의 이전 삶의 슬픈 패러디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노년은 이따금 젊은 시절의 초라한 패러디가 되기 쉽다. 젊을 때 하던 일을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구기 운동을 한다 해도 야구가 게이트볼이 되고 춤을 춘다 해도 힙합 댄스가 사교 댄스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게이트볼이나 사교 댄스도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과격한 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전 삶의 패러디이다. 노년을 젊은 시절에 패러디로 만들지 않으려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일에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 즉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억지로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것으로 대체할 필요 없이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세계가 목표로 가득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만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령일이나 취미를 자기 나이에 맞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면 세계를 목표로 채울 수 있다. 앞의 예처럼 야구와 힙합 댄스를 게이트볼과 사교 댄스로 대체했다 해도 대회 우승을 노리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 태도는 젊은 시절의 패러디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노년이란 저항해야 할 대상일까? 얼핏 보면 보부아르가 말하는 삶의 방식은 늙어가는 현실에 저항하는 실존주의의 실천으로 비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노년에 저항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성고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부아르의 말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은 언제까지나 성을 원한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이 성을 원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거나 망측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 나이에 따른 분명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인 관계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욕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고 그러한 욕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세상은 폭력적이다. 사실 보부아르의 말대로 사람은 성욕을 다 버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어난 욕망을 해소하고자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신에게 낙담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나이든 지금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애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연애를 즐길 수 있을까? 어쩌면 체력에 기대는 연애는 어려울 수 있다. 성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사랑할 것. 서두르지 말고 신체의 접촉을 넘어선 감정을 느낄 것.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보부아르가 말하는 실존주의가 마치 찰나적이고 향락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죽은 뒤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무한을 상상할 수 없지만 유한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발자취가 남겨질 인류의 모험이 무한히 연장되기를 바란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고 거기에는 자기 인생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부아르는 젊은 사람과 미래의 인류가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녀에게 자녀는 없었으나 그렇기에 오히려 이 말은 보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인생은 모험이며 누구나 태어났다가 죽기까지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싸워낸다. 노년은 그 싸움의 한 과정이고 그렇기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분투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실제로 보부아르의 분투 덕에 이후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었다. 노인을 둘러싼 상황 또한 노년에 관한 그녀의 획기적인 논고 덕에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부아르의 노년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보부아르의 실존주의는 그녀의 인생과 그녀가 살았던 사회뿐 아니라 이후 세대를 바꿔나갈 잠재성을 갖고 있었다. 실존주의적 삶의 방식이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사회까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노년의 문맥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활기찬 노인들이 만들어낼 문화는 장수시대의 삶의 방식, 복지제도, 사회가 나아갈 방향 전체를 크게 바꿀 것이다. 그 점을 인식하며 살면 보부아르의 말대로 의욕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나이 들어 사회에 짐 취급을 당하던 노인이 노년을 즐겁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회의 보탬이 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은 즐거움이자 희망이다. 이것을 보부아르의 노년에서 배울 수 있다. 나이 들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나이 듦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에야말로 자기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 들었다는 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긴 시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불행한 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조롭기만 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색이 바랜다. 좋았던 일은 그리워지고 나빴던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더라도 대체로 평온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죽음에 이를 만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병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는다. 따라서 몽테뉴는 나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질병과 싸워 이겨 그때까지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극심한 노화가 가져오는 기력의 쇠약으로 죽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생명 지속에 관해 그러한 죽음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생각이다. 그것은 모든 죽음 중에서도 가장 희박하고 실제로 일어나기 가장 드문 종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노쇠하여 죽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 듦은 또한 감사해야 할 상태가 된다. 지금의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면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이 든 삶은 행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분명 몇 차례씩 위기에 맞닥뜨렸을 것이다. 물리적 위기, 정신적 위기, 혹은 두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위기까지.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반세기 이상 살아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던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모래시계로 비유하자면 떨어진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얼마나 적은지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아닌 아랫부분에 눈을 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실제로 몽테뉴는 철학을 통해 그 훈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철학 역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우리는 달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철학은 그저 일종의 학문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의 의의를 깨달으면 이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학문이 갑자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나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청년 시기에 철학과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생하게 느껴졌다. 사실은 철학뿐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삶과 죽음을 생각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 몽테뉴의 지론이다. 따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공부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쇠한 시기에 새로운 학문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실수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또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몽테뉴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배워야 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학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면 철학과 종교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 또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그 지혜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공부를 비롯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한데 모인다. 슈카스가 그 전형이다. 슈카스란 장례 준비, 유산 상속 등을 포함하여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는 일본의 문화이다. 그렇다고 인생을 더 이상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 몽테뉴는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적어도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하여 살자.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자.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했음을 의미한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러니 남은 생은 이제 마땅히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지금은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는 표현 아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점점 미뤄지고 있다. 물론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테고 사회 공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년을 즐기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것은 세대 간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이해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또 하나의 협력일 수 있다.
몇 세에 그 혜택을 누릴지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표방한다면 반대로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은퇴란 본래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일이다. 자신이 충분히 일했다고 느꼈을 때 은퇴하면 된다.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조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2차적인 이유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일 테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퇴란 어디까지나 타인을 위한 삶으로부터의 은퇴이다. 거기서부터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듦도 나쁘지만은 않아 보인다.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이듦이란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은 죽음에 쫓기는 시기가 아니라 이상을 좇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몽테뉴의 달관은 우리를 이런 경지로까지 끌어올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